네, 제 3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션 주제는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한상용 보건연금 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한상용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입니다. 먼저 본 발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올해 보험산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내년 보험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 및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향입니다. 올해 2024년 보험산업 성장성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소폭 개선이 됐는데, 먼저 이제 어건볼을 살펴보면 생보사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수입보험료의 경우에는 동기 대비 3.5% 정도 증가를 했고, 종목별을 살펴보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새로 도입된 IFRS 17의 도입 이후에 이제 보험 계약 마진 수익성 지표인 CSM 보험 계약 마진에 유리한 보장성 보험 위주의 판매 확대 전략 지속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 판매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저축성 및 변액 보험을 살펴보면 저축성 보험은 고금리 저축성 보험 성장의 둔화로 인해 다소 이제 성장세가 낮게 나타났고, 변액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인해서 판매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 확정 기형 DC형 상품과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수요 증가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험사의 원리금 보장 판매 부담이 이렇게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보사의 성장성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수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장기 손보 같은 경우에는 CSM 확보를 위해서 이제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중심으로 좀 완만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반 손보 같은 경우에는 여행보험을 중심으로 한 단기 상해보험과 책임보험 등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상승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은 이제 보험료 인하로 인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1% 정도 낮아졌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 타 금융권 대비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보험사 유입액이 둔화돼서 성장이 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생보사의 단기 순이익과 수익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9% 정도 감소를 했고요. ROA, ROE는 각각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감소의 이유는 이제 보험 손익 측면에서는 단기납 종신 보험 등 이제 보장성 보험 상품 판매 확대됨에 따라 손익은 이제 다소 증가를 됐는데, 이제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한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로 투자 손익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손익 감소 폭이 보험 손익 증가 폭보다 더 커서 전반적으로 이제 순이익이 수익성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손보사는 이제 생보사와는 달리 이제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이제 소폭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12% 증가했고, ROA, ROE도 소폭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증가 이유는 이제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로 같은 이제 투자이익의 감소가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로 인한 보험 영업 확대 폭보다 더 작아서,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판매로 인한 보험 영업 이익의 증가 폭이 투자 손익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단기 순이익 수익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수익성의 증가가 대형사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가 아무래도 자본력이나 판매 채널에 더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대형사의 단기 순이익 수익성 증가가 좀 중소형사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세 번째로 건전성은 생보와 손보가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에 생보사의 건전성 지표, 그러니까 킥스로 측정되는 건전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과 조치 적용 후에 생보사의 킥스 비율, 그러니까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킥스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 11.7% 하락을 했습니다. 경과 조치 적용 전으로 기준으로 봐도 이제 4.5%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생보사에서 이제 건전성 하락의 이유는 이제 금리 변동에 따른 이제 순자산이 감소해서 킥스의 이제
분자인 가용 자본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보사의 건전성이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보사의 건전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경과적지 적용 후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킥스 비율이 1% 정도, 그리고 적용 전 기준으로도 5.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는 CSM 증가에 따른 이제 보완 자본이 이제 증가함으로써 이제 킥스 비율의 이제 분자인 가용 자본의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손보사의 건전성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내년 보험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성장성은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은 신규 수요 위축 및 금융 환경 변화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체가 전망이 됩니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시장 포화, 그리고 뭐 보험산업에서 이제 수익성 지표 확보를 위해 CSM 확보를 위해 일어나는 신계약 경쟁 심화 등으로 이제 성장이 아무래도 제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민간 소비 회복세의 약화,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금융 환경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성장성을 생보사, 손보사가 업권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2025년 생보사의 성장성은 아무래도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축소로 인해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종목별로 이제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보면, 먼저 증가 요인으로는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 등 수익성 높은 뭐 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금리 하락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리 하락이 될 경우 증시 상승 기대로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생보사 측면에서 이제 성장세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금리 민감도가 높은 이제 종신보험의 판매가 아무래도 좀 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 공시율이 하락이 돼서 그리고 보험료가 이제 상승이 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축보험의 수요가 아무래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금리 하락 및 퇴직연금의 현물 이전 등의 효과로 인해서 다른 금융업권과의 이제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이제 소폭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성장폭은 예년에 비해서 다소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증가 요인은 살펴보면, 장기 손보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위로 지출이 이제 증가됨에 따라 장애 및 질병보험의 수요가 증가해서 뭐 실손보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물가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이러한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 손보에 대해서도 이제 감소 요인으로, 성장성에 이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손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위험에 대한 보장 확대와 책임보험 시장 확대로 인해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플러스 요인으로 보이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이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그리고 온라인 채널 CM의 비중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위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손보사의 성장성은 소폭 개선될 것 보이지만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영업이익 개선은 긍정적 요인인데, 이제 투자 영업 손익의 이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보험사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이 유지 또는 소폭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생보사 같은 경우 수익성은 전년 수준 유지 또는 다소 하락할 전망인데, 이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IFRS 17 하에서 이제 고수익 상품 중심,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사들이 80%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보장성으로 이제 팔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장성 영업 확대로 수익성 CSM 지표가 증가할 것은 뭘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이 이루어지면 이제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자산 평가 이익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부터 이제 IFRS 9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9의 도입에 따라 이제 단기 손익 공정 가치의 이제 평가 이익이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됐는데, 이제 평가 이익이 금리 하락이 되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 요인으로는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의 금리 하락으로 투자 이익이 이제 하락할 것으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또 작년 말부터 말하고 올해 초부에 많이 팔렸던 이 상반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손보사 같은 경우 수익성은 전년 수준 유지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CSM 측면에 유리한 보장성 보험 위주의 판매 증가로 인한 수익성 증대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보험사들이
이제 고수익성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기 때문에 더 많은 중소형사에 비해 더 많은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는 최근 이제 보험 개혁 회의에서 최근에 발표된 이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정교화 이런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및 그리고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예실차 확대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은 아무래도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인건비 그리고 부품가의 상승 그리고 최근 이제 손해액이 증가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요인들은 이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생보 손보 모두 모든 업권에서 건전성이 내년에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생보사의 경우엔 킥스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금리 변화에 따른 자본비율 민감도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하지만 보험부채 할인율 기준 변경 그리고 경과 조치 효과의 이제 감소로 자본 관리 부담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데 금리 하락이 되면 보험사의 킥스 비율 그러니까 건전성 비율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보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하락이 되면 자본성 증권 발행할 때 이제 이자율이 이제 낮아서 자본 조달이 용이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보험 부채 할인율 인하로 인한 가용 자본의 감소 그리고 대체 투자 부실 위험 지속 경과 조치 효과의 경감은 부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생보사 손보사 모두 건전성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년 전망에 대한 종합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우호적인 경제 금융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은 국내 보험산업 성장에 아무래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신회계제도 IFRS 17 도입 후에 보험사들이 이제 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 예를 들면 단기나 종신보험 이런 보험을 팔면서 보험 시장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는 생보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80% 정도가 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손보사가 생보사 대비의 높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사들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손익이 투자 손익 변동성을 흡수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년에 이제 금리 하락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금리 하락이 되면 이제 장기 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일수록 부채 듀레이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하락은 이제 공시율 및 예정 이율의 하락을 초래해서 만기 해지 시 환급과 감소가 되고 그리고 보험료 상승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금리 하락에 대한 영향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리적 가정 관련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 개혁 회의에서 이제 계리적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교화 조치가 이제 나왔는데 이러한 조치가 이제 올해 회계제도 말부터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도입이 되면 이제 CSM 상각률 해지율 가정 이런 계율 가정에 대한 제도 변경은 아무래도 보험사들의 이익의 일시적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들이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이슈 및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신회계제도 IFRS 17과 IFRS 9 적용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신회계제도가 이제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이슈가 현재까지 발생해 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해지율 손해율 계리적 가정과 관련한 제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이제 올해 회계년도 말부터 이제 해지율 및 손해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무저해지 보험을 많이 판매한 회사의 경우에 이제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고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 이렇게 보험사들의 경우에 CSM 수익성 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돼서 시장 혼란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연령대별 손해율 가정치를 적용할 경우에 상해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자 계약이 많은 보험사일 경우에는 수익성 지표가 역시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영향들을 보험사들이 좀 대비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작년부터 이제 IFRS 9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IFRS 9이 적용이 된 후에는 이제 투자 영업의 이익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달리 이제 현금 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이 이제 금융 자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매도 가능 이익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제 IFRS 9이 적용된 이후에는 이제 단기 순이익에 바로 이제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자산 운용 손익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투자 자산 중에서 이제 채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시장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경영 성과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IFRS 17 및 킥스의 안착 시까지 투자이익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슈는 금리 하락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이 되면 이제 보험사는 이제 장기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데 부채의 듀레이션이 자산의 만기보다 듀레이션보다 더 길어서 부채가 자산보다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킥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 보험회사일수록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금리 하락 가능성에 좀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이슈는 해외 부동산 투자입니다. 최근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를 보면 보험업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험업권의 경우에는 현재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총 자산 대비 1% 미만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 높고 그리고 특히 후순위 비중이 높은 취약 보험사들, 해외 보험사에 대한 노출이 높은 익스포저가 높은 보험사들은 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금융업과 여신이나 상업금융,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PF 대출 문제가 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비수도권 및 아파트의 사업장 수치도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PF 대출의 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보험사들은 이러한 잠재 손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도 이제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이제 손해율 관리를 좀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 손해보험 업권의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2017년 4월에 판매한 3세대나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실손 보험에 대한 위존도가 높은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특히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이제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이 됐는데 이에 따른 비급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 개혁회 관련 이슈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보험 개혁 회의가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개혁회에서는 신회계제도, 상품 구조, 판매 채널, 영업 관행, 미래 준비 등 보험 업권의 전반적인 거의 모든 이슈를 지금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되면 보험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발굴을 통한 혁신 및 경영 성장에 기여할 것이 예상이 돼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세션 종합토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여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석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곧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경 보스턴 컨설팅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럼 오늘 토론은 한 분당 한 9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자, 방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고은경 파트너님, 김인호 상무님, 김지훈 상무님, 그다음 서영희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기 고은경 그 파트너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년 및 그 이후에 올 경제 변화, 산업 변화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BCG가 보기에는 결국 이러한 환경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 보험사들이 기존에 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던 수익 창출 원천이 쪼그라든다라는 의미로 사실상 해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품과 채널 관점인데요. 기존의 보험사들이 주로 수익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던 건강보험의 수익성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우선 영업 관점에서는 기존의 건강보험이 너무나 고수익을 보장하다 보니까 공급자 주도에 약간은 좀 무리한 영업을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BCG가 분석해 보면 현재 팔리고 있는 건강보험의 이미 절반 이상이 기존의 계약을 깨고 만드는 승환 계약인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걸로 보이고요. 이런 걸 회사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결국 똑같은 상품을 팔았을 때 장기적인 수익성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더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보험 개혁회의 주도로 좀 강화되고 있는 규제의 변화 등등이 적용되면 결국 똑같은 상품을 팔았을 때 보험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익의 규모 자체도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BCG가 이 영향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인 가정, 그에 더해서 강화되고 있는 계리적 가정의 강화가 적용되고 나면 회사별로 물론 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대비 건강보험의 CSM 규모 자체가 30%에서 20%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 고수익 상품의 수익성 축소에 더불어서 채널 관점에서도 유통 마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 이해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대표적 고수익 채널이었던 전속 채널은 점점 조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GA들이 높은 수수료와 시책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설계사를 좀 뺏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속 채널의 조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속 채널의 설계사분들이 이탈을 하고 조직 규모가 축소되게 되면 남아있는 설계사분들의 연령층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이 점점 더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설계사 인당 생산성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존의 보험사들에게 대표적으로 고수익을 안겨주던 전속 채널과 건강보험의 수익성이 한꺼번에 하락하는 상황을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 거냐. 근본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대비하셔야 되는 단기와 중장기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2개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의 좀 극단적인 효율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고수익 상품의 제조 마진이 줄어들고 대표적인 고수익 채널의 유통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비용은 사업비가 좀 유일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하는 업무를 효율화해서 사업비를 꾸준히 줄여야만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 위기와 규제 강화 그리고 시장 성숙을 겪었던 유럽과 일본 등의 보험 선진국들이 이미 좀 지나온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사보다 적게는 몇 배, 많게는 10배 이상 큰 보험사들의 비용률이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비용률보다 훨씬 더 린하고 효율적인 걸 저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 효율화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AI의 프로세스 접목을 통해서 충분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업비를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는 좀 대대적인 수익성 강화를 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꾸준히 성장을 하고 이익을 만들려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 판단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들의 운용 회사화가 저희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을 안겨주던 상품의 제조 마진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이 지급한 보험료를 모아서 그거를 운용해서 운용 수익으로 대대적인 수익을 만드는 그런 수익 모델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규제 강화와 시장 성숙을 미리 겪은 일본과 유럽 등등의 보험사를 보면 크게는 절반 가까이, 적어도 30% 가까이는 자산운용 수익에서 그들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이러한 자산운용 이익의 비율이 높아도 한 20% 정도가 맥스가 아닌가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진국의 보험사들과 같이 자산운용 이익의 비중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시는 포트폴리오의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잘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대대적인 수익의 증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에 더해서 사실은 시장이 성숙하고 점점 신규 고객이 줄어들면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내에 보험 수지가 역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운용 이익을 기반으로 수익 창출을 하려면 첫 번째는 펀딩 소스에 좀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으로는 주요 펀딩 소스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등을 통해서 운용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는 게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최근 보험 개혁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채택된 보험 계약 부채의 이전, 런오프 마켓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운용 자산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자금들을 확보해 놓고 이걸로 운용 수익을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보험사 내에 조금 더 안정을 추구하는 형태의 자산운용보다는 해외 혹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PE, 사모펀드나 제보사 혹은 전문 운용사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야 목표하는 수준의 성장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경 파트너님은 저희 오늘 발표 주제 외에도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어떤 보험사가 겪을 문제점하고 이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우려에 대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우려에 대해 그다음에 채널 면에서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말씀해 주셨고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사업비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운용 이익 제고 이런 방향으로 좋은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보협회 김인호 상무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토론 기회를 주신 금융연구원 이항영 원장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한상용 박사님께서 내년도 전망을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손보에 비해서 저희 생보의 수익성, 건전성, 성장성 전체적으로 비교적 좋지 않아서 상당히 좀 우울합니다. 우울하긴 하지만은 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저희 업계의 단기적, 또 중기적, 장기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준비된 자료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규제적 측면에서 현재 이제 보험 계획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당한 제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도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수익성이라든지 건전성에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보험료 산정과 부채 평가 등에 영향을 미쳐서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부담으로 많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실무표전 마련 등에 따라서 보고 체계라든지 또 공시 세분화 등 시장을 통한 규율도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조치와 제도 변경 수준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해서 업계는 사전적으로 회사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생보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너스 지급으로 인해서 환급률이 지급하는 이 급증하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추가 해지 상승 효과를 반영해서 향후 대량 해지 발생 시점에서 이 재무 충격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지율 통계가 축적되고 또 그러면서 향후 실무 표준이 합리적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는 이런 부분도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독립적 계리적 가정관리 기구 이 부분이 도입된다면 가급적인 민간 중심의 다양한 계리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서 보험사 자율성 확보라든지 가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항은 금리 하락 및 킥스의 위험 평가가 정교화되면서 지급 여력 비율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특히 저희 생보사는 좀 부채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에 다방면으로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부채 듀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채 매입이라든지 특히 30년 국채 선물 활용 등을 통해서 자산 듀레이션을 증가시키고 그 듀레이션 갭을 축소시키는 그런 금리 위험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험부채 할인율 최종 관찰 만기가 이제 확대되면서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특히 30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 매입을 통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리 위험 이전을 위한 공동 재보험 활용이라든지 요구 자본을 축소하고 자본성 증권 발행과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본 확충 수단을 통해서 가용 자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약 재매입 도입이라든지 계약 이전 등을 통해서 보험사 부채 구조에 대한 조정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감독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내년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저희 생보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보업계는 이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금의 그 기존의 한계를 좀 뛰어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그 시니어 케어 시장에서 생명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요양 수요에 비해서 그 공급 자체가 상당히 아주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또 가장 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 생보업계에서는 여러 회사들이 현재 시니어 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환경 때문에 어떤 그 수익성이라든지 또 진출의 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양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 규제 완화라든지 비급여 서비스 항목 확대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보험사 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연금 활성화입니다. 연금 활성화 역시 고령화 대비해 가지고 필수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금융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금 시장에서 사실 이 보험업계 입지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좀 상품 개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소비자 중심의 신규 담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톤틴연금 개발이라든지 저해지 환급형 구조 상품 이런 구조 확대라든지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고령자라든지 유병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험회사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구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고령자라든지 유병자 등 이른바 이제 보험 소외 계층을 위한 신규 상품 개발이라든지 활성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아시다시피 건보공단이라든지 병원이 보유한 이런 의료 데이터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 등으로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은 보험사가 건보공단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그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인구 변화 대응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긍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그 생명보험 신탁 도입 및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 관련해서 실효적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생명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서 생명보험 신탁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후에도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를 위한 신탁 대상이라든지 수익자 범위 확대 등 실효적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 진출을 통해서 우리 보험 산업 경쟁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한 상황으로 저희 생보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호 상무님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내년도 뭐 금융 환경이라든지 제도 환경 등이 좀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비 방안과 특히 뭐 규제 같은 거 관련해서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령화 특히 관련해서요. 다음은 우리 손보협회 김지훈 상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보협회 김지훈 상무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그 생보협회 김인호 상무님이 그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 여권과 그 공통된 또 이슈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이제 중복된 부분 좀 배제하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익성하고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최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경쟁 구도가 변화됐고 또 하나는 IFRS 17이라는 이제 큰 제도 변화가 있었던 거, 이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손보 산업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2010년대 그 중반까지는 그 독보적인 1위사 그리고 2위 그룹 그리고 나머지 그룹 이렇게 세 그룹 간에 어떤 일정한 그 갭을 두고 쉽게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경쟁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경쟁 구도의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 2020년 들어서 특히 그 회사 간 격차가 좀 많이 좁혀져서 그 빅5 중심의 경쟁 구도가 저희는 형성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지배 구조 변화도 발생을 해서 그 대기업 금융 계열사 이외에도 그 지주 계열사 또 뭐 빅테크 계열사 등 경쟁 주체의 양상도 상당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많은 제도적 변화를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 아마도 IFRS 17 도입으로 인한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7에서 저축성 보험을 부채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 보험에서 보장성 대 저축성 비중이 과거에는 이제 최대 60대 40까지 갔던 것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99대 1 수준으로 그 포트폴리오 대전환이 다시 이루어졌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장성 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생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재산보험이라든지 질병보험 시장의 가세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 압력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제 이 시점에서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그 경쟁 과열로 인한 일부 상품에서의 계리적 가정 그리고 CSM에 대한 인식 문제 또 그와 연결된 해지율 관련 이슈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느 것이 더 맞고 합리적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보험 산업이 그 현재 성장을 앞으로 미래에도 이어갈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현재 성장을 위해서 좀 혹시라도 우리가 미래에 그 성장할 부분까지 조금 끌어와서 소진할 어떤 리스크가 추후라도 있다 그러면 그 좀 냉정하게 그 어깨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그 앞날을 생각했을 때 현재 그 다소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당국과 좀 적극 소통해 나가면서 해법을 좀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큰 제도 변화고 또 이제 그 보험 부채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험사 자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라서 보험회사가 애로가 많은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 현재 그 금리나 속도를 보면 재무 상황에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보험사들이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본 확충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뭐 할인율 현실화라든지 최종 관찰 만기 관련해서 당국에서 최근 제도적 유연성을 보여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LOT 그 30년 확대하는 그 과정에서 30년물 국채를 시장에서 업계가 매입하는데 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채권 시장 동향 등을 좀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당국 관계자분들께서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IFRS 17으로 인한 그 변동성 또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 업계도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혹시라도 할인율 등과 관련해서 그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오고 또 그로 인해서 킥스 비율에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업계가 좀 상정을 하고 각사가 그에 따른 경영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해야 된다 이런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좀 강박 아닌 강박에 우리가 좀 갇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럼 좀 나름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업계가 금리가 하락하면 왜 항상 우리 보험업계가 어려워져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험사 자산 부채가 다 아시다시피 미스매칭하기 때문에 금리가 급변동하면 그 자산에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이 이제 건전성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기준이나 잣대로 그 봐도 본업 경쟁력 그 본질이 변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환경하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고 그게 우리 보험 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손보 산업의 커다란 숙제인 그 실손보험의 경우에 보험 개혁 회의를 통해 잘 논의되고 있고 소기의 성과들 나오게 될 것이라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실손보험을 둘러싼 그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꼭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보장과 관련해서 사실 정부에서 다 감당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실손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그 입구단에서의 그 적정 보험료 반영 그리고 출구단에서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통제 없이는 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현재 약관상의 네거티브 그 보장 방식이 앞으로는 포지티브 보장 방식으로 바뀌게 될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노인 인구가 폭증하는 20, 30년 후에는 대다수 가입자가 그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 보건당국에서도 다수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을 좀 고려해서 실손보험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준비를 위한 신사업 발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요양사업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한데 저희 손보건을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당장에 투입해야 될 그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되길 바라고 보험업계도 당장에 그 큰 돈이 되진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초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그 부수 사업을 통해서 본업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우리 그 김지훈 손보협회 상무님께서도 아까 앞서 생보협회 상무님이랑 유사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생보에서의 손보가 약간 조금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보도 좀 녹록치 않다. 내년에도 경쟁 구도 좀 심화되고 세븐틴 영향도 꽤 적지 않은 편이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보험사들이 불가피하게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또 개선할 것이고 이런 점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융감독원의 그 서영희 국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서영일입니다. 그간의 이제 국내 보험 산업 전망을 보면 이제 특히 성장 전망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보험 산업은 그 보험업계 종사자분들의 이제 피나는 노력으로 성장을 이어왔는데요. 다만 이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지 그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보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의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소비자분들도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집 시장이 대면 채널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이제 고착화되면서 판매 인력 확보를 위한 이제 회사 간 과열 경쟁이 이제 수년째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가지고 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부당 승환 등으로 이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영업 경쟁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보험 상품 구조라든가 회계제도 등이 복잡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업계나 감독당국이나 항상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가지고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과 보험 소비자 보호 노력에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험업계도 스스로 좀 자정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보험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게 신뢰가 있어야지만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자산 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외 상업용 부동산 경우에는 그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아까 뭐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익스포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라 가지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면서 현재 이제 부실 우려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 재구조화가 지연이 되면서 부실 정리가 다소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도 뭐 모범 규준 개선이라든가 건전성 규제를 다소 강화했는데 업계도 엄격하게 자산 평가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손실 인식을 강화를 한다든가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지고 손실 흡수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보험권 PF 대출의 경우 그간의 다른 권역과 달리 보험업계의 건전성 관리 노력으로 다른 이금융권과는 달리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지금 현재 PF 대출 구조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기 지연 등 돌발적인 악재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고 손실 흡수 능력이 취약한 회사는 잠재 리스크 부실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험개혁회의에서도 발표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보험업계도 당국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자본 확충, 특히 이제 그 단순히 후순위 채권이나 이런 데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질을 좀 고려해서 충격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서영희 국장님께서는 먼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여전히 우리 보험 산업의 신뢰도 문제, 특히 판매 채널 관련해서는 과열 경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보험 산업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자산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업용 부동산과 PF 대출이 노출 정도나 당장 위험 가능성은 낮지만은 잠재적으로는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금융위원회 그 고용호 과장님께 종합적인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는 이제 자산운용 과장으로 여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보험과장으로 여기 경제 및 금융전망 서밋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자산운용 쪽에서도 내년도 전망이 밝지 않다 그랬었는데 올해 또 이제 보험 쪽에서도 전망이 밝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 꽤 오래 했다면 오래 했는데 그 기간 중에 한 번도 녹록지 않은 새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매년 한 단계 도약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이었던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제 보험과에서 사무관을 할 때 그때도 참 보험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험 산업이 잘 성장을 하는 거 보면 이 계신 분들의 노력도 노력이고 언제나 새로운 위험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위험에 대한 보장 수요, 보험의 본질적 가치는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같이 이제 보험개혁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60개 플러스 알파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지향하는 거는 제가 그 보험과 사무관일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거의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지향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소비자의 이제 신뢰 확보를 해야 된다. 보험회사가 건전한 경영,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 IFRS 17에 대해서 이제 생보협회에서 그리고 손보협회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IFRS 17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론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보험 부채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안착하기 위해서 저희와 업계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는 오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 사실 자산운용과 있을 때 그걸 관장을 했었는데 신탁 산업에 대해서 보험업계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종합재산 관리 그리고 그 연령대별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노하우가 이제 생보나 손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합재산 관리를 위한 대규모 법률 개정도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중장년층의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종신보험과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은 주택연금으로 커버를 하는 것이고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서 연금화하는 방안을 현재 보험개혁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가장 큰 변화죠. 3대 변화라고 얘기하는 인구, 기후, 기술이라는 위험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과제는 역시 실손과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손은 저희가 지금 손해율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 체계의 왜곡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실손이 지목받고 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 설계에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네거티브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다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리 강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업계 자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아니면은 이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토론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 IFRS 17에 대비해서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하고 또 가용 자본 확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제도를 잘 안착시키면서도 충분하게 건전성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제가 받아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랑 그 보건감독국장, 그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 분명히 그 재무부 내에 보건감독국이라고 있는데 국장이 커미셔너라는 그 직위, 영어 직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거의 보건감독청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의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우리나라는 95%를 넘는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런 시기가 오면 좋겠다, 한 10% 정도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만큼 우리 보험 산업이 민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고 파트너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승한 계약이나 이런 부당한 불안전 판매를 최대한 지양하고 그 고객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말씀에 그 종합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그 지금 앞서 말씀들 많이 주셨지만 어쨌든 현재 보험 산업에서 하고 있는 현안 이슈들, 보험개혁 회의 내용 포함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책 당국에서 지금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보험사들에 대해서 향후 당부 말씀도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6시니까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그 발표자 한성룡 박사님 혹시 그 마지막으로 오늘 뭐 토론 내용이나 아니면 뭐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한 1, 2분 내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토론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키워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그리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 창출 노력,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 성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험 개혁회의에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보험 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위한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뭐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학계 업계 당국 모두 이제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이러한 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방안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깜빡 잊었는데 플로어에서 혹시 뭐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제가 한 분 정도만, 한두 분 정도만 이렇게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들 자리 떠나셨는데 혹시라도 좀 계신 분들 중에서 플로어에서 아직 한 1, 2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는 한 분 정도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우리 토론자분들 혹시 추가하실 말씀들 없으시죠? 예, 그럼 일단 토론 수는 여기서 마치고,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저희 우리 보험 산업 세션이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온라인, 오프라인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청중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